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단원을 좀 많이 넘어가서 교과서 427쪽에 나와 있는 10 문학과 삶 중에서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쓰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오해고요. 그 다음에 박완서 작가님이 지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왜 이거부터 보냐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왔을 때 수행평가를 봐야 되는데 수행평가가 수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수필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서 미리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곧바로 시험을 보면은 좀 더 수행평가를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해서 먼저 10단원부터 우선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시험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수업의 차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첫 번째 수업에 들어가기 전이라고 해서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글을 써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수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오해라는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볼 건데, 그래서 박완서의 오해라는 작품에 대해서 감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작품 정리 및 학습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행평가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써볼 수 있는 수행평가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수업에 들어가기 전 배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 원래 핸드폰이었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됐네요. 여기 이 부분이.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교과서는 427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자신의 이제 경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건데, 여러분들 고등학생 된 지 이제 거의 한 학기가 지나고 이제 2학기째를 맞이했는데, 그래도 지금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자신의 경험을 담아 글을 써본 경험이 있는가? 혹은 어떤 글이었는지 말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 생각에는 많이 적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적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수행평가를 하기도 했었고, 그죠?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했던 거는 독서 감상문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한 거 쓰는 것도 했었고, 그런 활동들을 했으니까 그걸 한번 기억해 보면서 자신이 글을 썼던 경험, 근데 그 경험 말고 글을 썼던 경험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글을 쓴 건 아니었죠. 그죠? 독서 감상문은 책을 읽고 쓴 거였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책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가 오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혹시 그런 뭐 경험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선생님 친구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누가 이렇게 벤치에 두고 간 걸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그 발견을 해서 그 휴대폰을 돌려주고 싶어서 나중에 전화가 와서 휴대폰을 받아서 돌려주려고 했더니 대뜸 전화를 건 사람이, 야, 도둑놈아 빨리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것도 다 돌려주려고 했던 호의를 베풀었다가 오해를 받은 얘가 되겠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친구를 칭찬했는데 친구는 그거를 잘못 받아들여서 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놀리는 걸로 한 적이 있는지, 그래서 왜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고, 왜 이런 경험을 떠올리냐면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수필 중에서도 오해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부터가 오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어, 좋은 뜻으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거를 안 좋게 받아들였거나 아니면 오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한 이유가 이 수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배운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이제 교술 갈래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교술 갈래가 뭐냐면 글쓴이의 경험이나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감동이나 교훈을 전달하는 문학의 한 갈래이다. 그래서 수필이 대표적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경험했던 일들 있잖아요. 그거를 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술 갈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방망이 깎는 노인이라는 그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수필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그 야구 방망이 말고 그 다듬이질하는 방망이, 그 방망이를 어느 노인이
역 앞에서 이렇게 깎고 있더래요. 그래서 갔는데 되게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고 하니까 궁금해서 갔는데 되게 잘 만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부탁을 했더래요. 왜냐면 역 시간이 좀 남기도 해서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방망이 하나만 깎아주세요 했더니 그 노인이 막 방망이를 깎기 시작하더래요. 너무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대요. 근데 깎다 보니까 어느덧 다 깎은 것 같은데 계속 노인이 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이제 차 시간도 되고 가고 싶은데 그래서 노인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 이것 좀 빨리 좀 깎아주세요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노인이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또 깎더래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별것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깎더래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했대요. 저 빨리 가야 되니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그렇게 재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노인이 그러더래요. 그럴 거면 그냥 가세요. 안 팔아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안 사가면은 지금까지 기다린 게 아까운 것 같아서 그냥 기다렸대요. 그러고 나서 그 방망이를 사들고 이제 집으로 갔대요. 집으로 갔는데 자기 부인이 그걸 보더니 이 방망이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왜? 라고 물어보니까 이 방망이가 너무 잘 깎았더래요. 그냥 깎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정성을 들여서 잘 깎아서 자기 이 방망이 하나를 더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노인한테 어제 봤던 그 노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다음날 다시 찾아갔대요. 근데 그 자리에 노인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뭐든 다 이렇게 공을 들이고 하는데 자기가 그거를 공을 들이는 거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교훈을 주는 글을 쓰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수필이라고 합니다. 이 수필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문학 갈래에 비해서 글의 형식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어떠한 형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또 하나는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 생각, 느낌 등을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방식을 취해요. 그러니까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있잖아요. 그죠? 소설 같은 경우는 서술자가 있는데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전달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수필을 쓸 때에는 직접 전달하는 걸로 쓰면 좋겠죠. 그다음에 자기 고백적인 문학이다. 그러니까는 내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고백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글쓴이의 경험, 깨달음, 인생관, 가치관, 개성이 주된 구성 요소이다. 이렇게 우리 한번 교수의 갈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행평가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 학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428쪽을 펴면 됩니다. 428쪽을 펴서 보면은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 깨달음과 정서를 표현한 글이다. 이런 걸 우리가 수필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성찰의 글쓰기가 지니는 가치를 생각하며 이 글을 읽어보자. 그래서 이 글을 좀 간단히 이야기해주자면 이 글쓴이가 도둑고양이에게 음식을 이제 주는 일에서 재미를 느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는데 고양이가 오히려 자기한테 적대감을 보이자 글쓴이가 놀라면서 자신이 고양이에 가졌던 생각은 인간 중심의 착각일 수 있다라는 이제 깨달음을 얻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걸 쓴 작가님은 이제 박완서라는 작가님인데요. 교과서 430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박완서라는 분은 2011년에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주로 전쟁의 참상과 남북 분단 현실을 다룬 소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모색하는 내용의 수필을 굉장히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직접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내용도 많이 썼지만 이 내용은 전쟁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부분을 볼게요. 아파트에 살 때도 그러했지만 이 그러했지만은 이제 뒤에 볼게요. 그러했지만 땅집에 살고부터는 더더욱 쓰레기에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땅집이라는 것은 뭐 전원주택인 것 같아요. 그죠?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파트지만 땅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원주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 때도 그러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쓰레기에 신경을 썼지만 땅집에 살고부터는 더더욱 쓰레기에 신경이 쓰인다. 아파트에서는 분류해서 내다버리는 순간 쓰레기 봉투는 익명의 것이 되어버린다. 익명이라는 거는 이름을 숨기는 것 또는 숨긴 이름이나 그 대신 쓰는 이름. 여러분들 뭐 익명으로 뭐 글 많이 쓰잖아요. 인터넷에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파트에서는 분류를 하지만
버리면은 그게 이제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파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쓰레기를 버리니까 그게 누구 쓰레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의 것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땅집에서는 수거차가 오는 날 집 앞에 내다 놔야 하기 때문에 누구네 쓰레기라고 딱지를 써붙인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버린다고 치면은 그 안에다 뭐 음식물을 넣던 아니면 뭐 분리수거를 잘못하든 그거는 모르는 거야. 익명이지만. 익명이라서. 그죠? 누구 건지 모르지만 내가 우리 집 앞에다 쓰레기 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서 우리 집 쓰레기 봉투인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딱지를 붙인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이지만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담아서 꼭꼭 잘 여민다. 근데 쓰레기 봉투를 버릴 때 이분은 성격이 좀 나와요. 어떤 성격이냐면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서 쓰레기 봉투지만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담아서 꼭꼭 잘 여민대요. 흔히 막 그런 거 많이 넣으려고 하잖아, 쓰레기 봉투에다. 그죠? 그래서 많이 넣으려고 해서 터질 것 같으면은 테이프로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딱 알맞게 담아서 꽉 이렇게 여며서 놓는데요. 이걸 보니까 이 글쓴이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정갈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죠? 누가 쓰레기 봉투를 저렇게 부지런하게 그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겠어요. 그죠? 그런 걸 보면은 글쓴이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정갈한 성격인 것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쓰레기라도 깔끔하게 보이고 싶다는 내 허영심.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필요 이상으로 거칠에 신경 쓰는 마음이라는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허영심을 부리다.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거칠에 신경 쓰는 마음. 뭐 그런 게 되겠죠. 뭐 누가 친구가 집에 초대했는데 엄청나게 옷을 화려하게 입고 가요. 마치 파티에 가는 것처럼. 그러면은 저 사람 허영심을 부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겸손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허영심은 겸손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쓰레기라도 깔끔하게 보이고 싶은 내 허영심. 사실은 깔끔하게 보이고 싶은 게 신경 쓰는 마음인데 여기서 이제 겸손인 거죠. 사실은 그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허영심을 비웃듯이 수거차가 오기 전에 우리 집 쓰레기 봉투가 무참하게 파헤쳐지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참하게, 몹시 끔찍하고 잔혹하게 파헤쳐 있었대요. 자기가 우리 집 쓰레기 봉투인 걸 아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깔끔하게 닫아놓고 모자라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다 해놓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딱 깔끔하게 보고 싶었는데 수거차가 오기도 전에 누가 쓰레기 봉투를 다 파헤쳐 놓는데요. 그 다음에 생선이나 닭고기를 먹고 난 후는 영락없이 그런 일을 당했다. 고양이들의 소행이었다. 거기 쓰레기 봉투에 생선이나 닭고기를 먹고 난 뭐 뼈나 이런 걸 넣어두면은 이렇게 고양이들이 먹나 봐요. 그죠? 개는 안 기르는 집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고양이 기르는 집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도 동네에는 고양이들이 많다. 그래서 보면은 흔히 지금도 보면 강아지는 되게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고양이도 많이 키우는 편이지만 강아지는 훨씬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이렇게 도둑 고양이들이 많기 때문에 쥐가 거의 없다는 게 동네 사람들의 설명이다 라고 하면서 도둑 고양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기르거나 돌보지 않는 고양이, 그래서 흔히 우리 길냥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둑 고양이가 여긴 많대요. 동네에는. 그래서 쥐들이 없다는 게 동네 사람들의 설명이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를 묶어서 이제 처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집 대문 앞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가 고양이에 의해서 파헤쳐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쓰레기 봉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깔끔하게 내놨는데 그거를 고양이가 파헤쳤으니까 조금 어떤 좀 기분이 좋진 않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수거차가 지나간 후에도 문 앞이 깨끗하지 않고 닭뼈나 생선뼈가 어지럽게 널려 있다는 건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이 고양이에 대한 글쓴이의 감정인 거죠. 글쓴이의 감정이 어땠냐면 굉장히 속상해요. 나는 깔끔하게 내놨는데 고양이가 맨날 파헤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수거차 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고, 그죠? 나도 이제 속상한 마음이 들겠죠. 터져서 냄새나는 내용물이 꾸역꾸역 쏟아지는 쓰레기 봉투를 들어 올렸을 미화원 아저씨에게는 또 얼마나 미안한 일인가.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분뿐만 아니라 여기서 생각해보면은 그 내용물이 다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고양이가 파헤쳐서. 근데 그거를 이제 들어올릴 미아원 아저씨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먹이가 생기면 봉투 속에 넣지 않고 접시에 따로 담아 고양이가 잘 다니는 통로에다 놓아두는 것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꾸 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파헤치니까 그 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파헤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요. 뭐였냐면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아까 닭뼈나 생선가시 이런 것 만약에 생기면은 봉투에 넣지 않고 접시에 이제 따로 담아서 고양이가 잘 다니는 통로에 두는 거죠. 그럼 고양이가 그거를 먹겠죠. 쓰레기 봉투를 하지 않고. 그것은 좋은 생각이었다. 적중했으니까. 그 후부터 쓰레기 봉투가 훼손당하는 일은 안 생겼고 나도 고양이를 챙기는 일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하면서 처음에 글쓴이의 감정이 어땠냐면 여기 굉장히 속상하다고 나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고양이에 대해서 속상한 감정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고양이를 챙기는 일에 재미가 붙으면서 고양이가 관련된 나의 감정이 속상함에서 이제 재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고양이에 대한 글쓴이의 감정이 변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 볼게요. 그래서 비린 것을 탐하는 고양이의 속성은 칩칩했지만, 칩칩이라는 거는 너절하고 염치가 없었지만 생선뼈를 머리칼처럼 가느다란 가시까지도 깨끗이 발라내는 솜씨는 가히 예술이라 부를 만했다. 그 대신 우리 식구들은 고양이 생각한답시고 닭고기나 생선을 먹을 때 점점 더 살을 많이 붙여서 남기게 되었다. 이제 글쓴이를 비롯한 식구들이 점차 고양이를 의식하고 배려하게 돼요. 예전에는 쓰레기를 파헤친다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고양이가 생선뼈랑 이런 걸 너무 잘 발라내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먹어야 될 부분을 고양이를 위해서 조금씩 남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글쓴이도 그렇고 식구들도 그렇고 굉장히 배려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쓴이를 비롯한 식구들이 점차 고양이를 의식하고 배려하게 된다라는 부분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나는 한술 더 떠서 식구들이 잘 안 먹는 생선 조림이 생기면 고양이를 위해 냄비째 쏟아버리기도 했다. 라고 하면서 생선 조림 같은 게 생기면 고양이를 위해서 쏟아버렸대요. 그러나 고양이는 절대로 과식하는 일이 없었다. 남겼다가 며칠에 걸쳐서 다 먹어치웠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집 단골 고양이가 여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여간 아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영리하고 이제 현명하다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도 녀석의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은 없었다. 동네에는 여러 종류의 도둑고양이가 있었지만 우리 마당을 환각처럼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고양이는 베이지색 바탕에 검은 줄이 있는 상당히 아름다운 고양이라는 거는 걸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면서 여기 좀 잘못됐네요. 여기 고양이가 파헤치지 않게 될 방안이 아니라 글쓴이가 고양이에 대해 호감과 궁금증을 느낌. 지금 어떤 고양이인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스쳐 지나가듯이 본 거는 베이지색 바탕에 검은 줄이 있는 상당히 아름다운 고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고양이라는 동물은 진짜 과식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뭐 먹이 같은 거를 많이 놔둬도 자기가 먹을 양만 먹고 다음 날에 걸쳐서 먹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고양이가 똑똑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글쓴이가 고양이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게 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장마가 갠 어느 날 오후였다. 이때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전까지랑은 다르게 오랜 장마가 갠 어느 오후 날이었다 하면서 글쓴이가 자신의 오해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날, 깨닫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 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글쓴이가 자신의 오해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날, 그날은 오랜 장마가 갠 어느 오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무더위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나 집안에는 아직 곰팡내 섞인 습기가 많이 남아있어 앞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다. 마루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무심히
부엌 뒷문 밖을 내다보았을 때였다. 뒷문 밖에는 꽤 넓은 툇마루가 있는데 거기 우리 집 단골 얼룩 고양이가 꼭 저 닮은 새끼를 5마리나 거느리고 나란히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어미는 산후라 그런지 털이 거칠했지만 새끼들은 털이 반지르르 윤이 흐르는 게 정말이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어떤 인간의 가족에게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날 장마가 캔 어느 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집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뒷문을 열고 보는데 그 뒷문에 자기네 집에 맨날 오는 얼룩 고양이가 자기를 닮은 새끼 고양이를 5마리를 데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어미는 조금 이제 새끼를 낳은 후라서 털이 까칠까칠했지만 그 새끼들은 털이 반지르르한 게 너무 눈이 부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인간 가족에게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여기 고양이에 대한 이제 글쓴이의 이제 감정이 변화돼서 처음에 어땠어요? 처음에 고양이가 자꾸 그거를 봉투를 뜯어놔서 속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는 재미가 있었죠.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면서. 그리고 오늘은 감탄을 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야,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본 적이 없어 하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교과서 넘어가서 43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의 전율에 가까운 기쁨을 느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감동까지 하고 있었다 하면서 좀 전에 감탄했었는데 지금은 뭘 느끼냐면 기쁨, 그 다음에 감동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처음에는 고양이가 자꾸 쓰레기 봉투를 파헤쳐서 굉장히 속상했고 그 다음에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는 거에 조금 이제 재미를 느꼈어요. 그러고 났는데 고양이가 새끼를 데려온 모습을 보면서 와, 저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감탄을 느꼈고 그 다음에는 전율을 느끼면서 기쁨을 느꼈대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감동까지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나에게 잘 얻어먹은 어미 고양이가 그동안 해산을 해서 반질반질 잘 기른 새끼들을 나에게 자랑도 할 겸 감사와 친애의 표시도 할 겸해서 그렇게 가족 나들이를 나왔으려니 하고 있었다. 그 쌀쌀맞고 영악하기만 한 고양이로서는 기특하기 짝이 없는 마음 씀씀이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글쓴이가 기대하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나한테 잘 먹어서 자랑할 겸 저렇게 새끼들을 데려왔구나 하면서 야, 저렇게 쌀쌀맞고 영악하기만 한 고양이가 기특하네라고 하면서 글쓴이가 기대를 하면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도 볼게요. 나는 마치 손주 새끼들 반기듯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두 손까지 활짝 벌려 그들 고양이를 환대한다를 표시를 하며 부엌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다음에 나는 기절을 할 뻔하게 놀라고 말았다. 처음에 속상함, 그 다음에 재미, 그 다음에 감탄, 기쁨과 감동에서 이번엔 굉장히 놀랐다고 했죠. 놀라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미가 눈으로 불을 뿜으며 으르릉 이를 드러내고 나에게 공격 태세를 취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고양이가 자기한테 인사하러 온 줄 알았는데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대요. 신속하고도 눈부신 적의.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짧은 순간에 강렬한 이제 적의를 보인 거죠. 나를 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행히 순간적이었다. 내가 혹시 대낮에 환상을 본 게 아닌가 싶게 고양이 가족은 소리도 없이 신속하게 모습을 감추었다. 그래도 나는 무서워서 부엌 문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묶어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마련해주며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자기한테 적의를 보이자 소스라치게 놀라는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묶어서 이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마지막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나니까 고양이에 대한 내 오해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슬며시 웃음이 났다 하면서 지금 이제 글쓴이의 감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잠깐. 처음에는 글쓴이가 고양이하고 관련해서 고양이가 자신의 집 봉투를 자꾸 뜯어놔서 속상함을 느꼈죠. 그래서 고양이가 다니는 길에 통로에다 먹이를 놔뒀더니 그걸 먹는 걸 보면서 재미를 느꼈고 그 다음에 그 고양이가 새끼들을 데리고 온 걸 보고 나서 감탄을 했고 그러면서 기쁨하고 감동까지 느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고양이한테 다가가려고 했는데 고양이가 자기한테 확 적의를 보였죠. 그래서 놀라움과 공포를 느꼈고 그 다음에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나니까 내 오해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까지 났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일방적인 오해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까짓 먹고 남은 생선뼈 따위 좀 챙겨주고 나서 내가 녀석을 길들인 줄 알았다니까. 자기 생각에는 생선뼈를 챙겨준다는 게 이 고양이를 길들였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녀석은 챙겨주는 것보다 스스로 쓰레기 봉투를 뚫고 찾아내는 게 훨씬 스릴도 있고 보람도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녀석이 나를 공격하려 했다는 것조차 오해일 수 있었다. 나에 대한 녀석의 저기는 곧 저렇게 생긴 인간이라는 족속에게 길들여지면 안 돼 라는 제 새끼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아니었을까? 라고 하면서 고양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이 오해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성찰하고 그다음에 고양이의 관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양이 입장에서는 스스로 챙겨 먹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공격하려 했다는 것도 오해일 수 있고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새끼들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저렇게 생긴 인간에게는 길들여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이 오해였음을 성찰하고 그다음에 고양이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는 흔히 고양이는 은혜를 모르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며 길들이기를 꺼려한다. 그게 인간들끼리 통하는 생각이라면 고양이들끼리 통하는 생각은 인간이라는 머리 검은 동물에게 길들여진다는 건 자유와 자존심을 담보로 해야 하는, 즉 죽느니만도 못한 짓이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아닌 고양이의 관점에서 생각을 정리해 본 거죠. 인간 입장에서는 저 고양이 은혜도 모르는 거야 이럴 수 있지만 고양이들 입장에서는 저 머리 검은 동물에게 길들여진다는 거는 내 자유와 자존심을 담보로 해야 되는, 아니 죽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끝부분을 보면 자신의 오해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감정을 정리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고양이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그 오해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음을 한 거죠. 고양이도 고양이들만의 생각이 있는데 내가 너무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했구나.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훈과 감동을 주는 글을 쓰는 게 이제 수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면은 쓰게 될 내용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